읽어주는 동화책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그 부자에게는 딸이 셋 있었죠. 내가 제일 크니까 재산도 제일 많이 받아야 해. 그 말에 둘째 딸이 셀쭉 나섰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셋째 딸도 지지 않았죠. 난 시집도 안 가고 아버지랑 살 거야. 우리 딸들이 최고야. 부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딸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옆 동네 선비의 딸들이 효심이 더 깊다고 칭찬했죠. 도대체 선비네 딸들이 어떻기에 우리 딸들보다 낫다는 거야? 궁금해진 부자는 옆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선비는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죠. 아니, 무슨 바지가 그렇게 짧소? 부자가 묻자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바지가 이리 짧은 건 우리 딸들의 깊은 효심 때문이죠. 선비는 전날 새 바지를 사왔어요. 그런데 입고 보니 한 뼘이나 길었죠. 선비는 딸들에게 부탁했어요. 누구든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아버지. 딸들은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다음 날 아침 선비는 바지를 입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지가 너무 짧아져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바지를 한 뼘만 줄이라고 했건만. 딸들이 얼른 달려왔죠. 이상하네. 어젯밤에 딱 한 뼘만 줄였는데. 에그머니, 언니가 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새벽에 또 한 뼘을 줄였네. 그 말에 셋째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침에 내가 또 한 뼘을 줄였어. 선비는 허허 웃고 말았죠. 부자는 일부러 긴 바지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가 딸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든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네, 아버지. 딸들은 서로 질세라 크게 대답했죠. 다음 날 부자는 바지를 입어보았어요. 아니, 바지가 그대로잖아. 둘째가 할 줄 알고 이런 건 막내가 해야죠. 난 바느질도 못하는걸. 그 모습에 부자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 어느 더운 여름날에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땅에 떨어진 부채를 봤죠. 마침 더웠는데 잘 됐군. 나무꾼이 빨강 부채를 팔랑팔랑.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붙일수록 코가 길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나무꾼이 파랑 부채를 팔랑팔랑. 그러자 코가 다시 짧아졌죠. 오, 신기한 요술부채잖아. 나무꾼은 신나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자기만 쏙 빼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지 뭐예요? 가난하다고 날 무시하는군. 나무꾼이 부자 영감 옆에 몰래 다가가 빨강 부채를 팔랑팔랑. 그러자 코가 쭉쭉. 아이고, 내 코가 왜 이래? 부자 영감은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나무꾼이 파랑 부채를 들고 찾아와 팔랑팔랑.
내 코가 다시 짧아졌네. 부자 영감에게 큰 돈을 받은 나무꾼은 그날부터 빈둥빈둥. 그러다 슬슬 심심해졌죠. 빨강 부채로 코를 얼마나 길어지게 할 수 있을까? 나무꾼이 부채질을 하자 코가 구름을 뚫고 쭉쭉.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그걸 보고 버럭 화를 냈죠. 여봐라, 당장 기둥에 묶어라. 아이고, 내 코야. 깜짝 놀란 나무꾼이 열심히 파랑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몸이 하늘 위로 두둥실. 여봐라, 그만 풀어 죽어라. 선녀들이 끈을 풀자 나무꾼이 아래로 아래로. 글쎄, 아직도 떨어지고 있대요. 읽어주는 동화책 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이 집에는 키 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단둘이 살았어요. 두 노인네는 마음씨가 착하여 남을 돕는 데에는 아까운 줄 모르고 돈을 썼죠. 불행한 사람을 보면 간이라도 내줄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끼니조차 있기 어려웠어요. 이제 작고 낡아 빠진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작은 외양간에 묶여있는 늙고 몸집이 작은 당나귀와 찬장에 있는 둥그런 미슈빵 한 개, 광에 있는 장작개비, 타다 남은 초동강이 뿐이었죠. 참 잊을 뻔했네요. 등잔 밑바닥에 세 방울의 등유가 남아 있었어요. 두 노인네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한 곤란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나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만성일이 지나자 낮이 짧아지고 첫 추위가 닥쳐왔어요. 밤이면 집안은 캄캄해지고 냉기는 더욱더 심해졌죠.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기 위해 등잔불을 켜고 싶어 했지만 할머니는 몸이 자꾸 떨려 불을 지피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는 추위를 잊으려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벽시계에 코를 찢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몹시 아픈 듯 코를 매만졌죠. 할멈, 등잔불 좀 켜주지 않으려오. 할아버지가 투정을 부리자 할머니는 짓궂게 미소를 짓더니 할아버지 등 뒤로 다가가 차디찬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어때요, 영감? 시원하죠? 난 등잔불보다 장작불을 지폈으면 좋겠는데 좀 피워주시지 않겠어요? 두 노인네는 이렇게 말만 할 뿐 등잔불도 장작불도 지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장작과 등유를 소중히 간직했다가 꼭 필요할 때 써야 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더 앉아 있어 봤자 춥고 서글퍼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은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쏟아지는 비가 금방이라도 꽁꽁 얼어붙을 듯이 쌀쌀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한창 꿈속을 헤매고 있는데 잠결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죠. 밖에는 비에 한박 젖은 나그네가 너무 추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그네를 방에 들어오게 한 후
등에 불을 켜고 미슈빵을 가지러 갔어요. 할아버지도 장작불을 지피기 위해 광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나그네는 굳이 사양하면서 잠만 좀 재워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의논 끝에 자기들의 침대를 나그네에게 내어주고 자기들은 외양간으로 갔죠.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기분이 좋아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도 아주 건강해 보였죠. 저는 지금까지 꽤 많은 여행을 했지만 어르신네처럼 친절하신 분은 처음 뵈었어요. 지난밤 어르신네 침대에서 몸을 녹이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병이 났을 겁니다. 나그네는 너무 고마워 무엇으로든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을 한 채 지어드리기로 했죠. 자기가 목수이니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그네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일꾼들은 뚝딱뚝딱 하더니 순식간에 집 한 채를 짓고 외양간까지 만들어 놓았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덕분에 깨끗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나 가진 것이라고는 여전히 미슈빵 한 개와 장작개비 하나, 타다 남은 초동강이 뿐이었어요. 아참, 또 있을 뻔했네요. 등 밑바닥에 등유가 2방울 남아 있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등유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해가 지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날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하고 있는데 사람 살려요! 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어요. 두 노인네는 부랴부랴 옷을 주워 입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랬더니 큰 도랑에 차가 뒤집힌 채 빠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끙끙거리며 차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간신히 끌어내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는 얼른 등불을 켜고 미슈빵을 가져왔죠. 할아버지도 광에서 장작을 가져와 불을 지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젊은이는 빵에는 손도 안 대고 불만 쬐었죠. 젊은이는 장작이 다 사그러지자 아쉬운 듯 조금만 더 쬐고 싶습니다만 하며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사실 우리 집에는 장작이 그것뿐이라서. 젊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한 개비밖에 없는 장작을 아낌없이 지펴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하기로 했죠. 어르신네들, 저는 난방 기사입니다. 앞으로는 춥지 않게 지내시도록 난방 시설을 해드릴게요. 젊은이는 새벽이 되자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 안 있어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꾼들은 삽시간에 난방시설을 끝마치고는 장작이며 석탄을 듬뿍 갖다 쌓았죠.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깨끗한 집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집에는 여전히 미슈빵과 초동강이 뿐이었어요. 아참, 또 잊을 뻔했네요. 등 밑바닥에 등유 한 방울이 아직 남아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은 등유를 아끼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엉겁결에 침대에서 뛰어내려 옷을 걸쳐 입고 나막신을 끄며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두 노인네는 너무 서두르느라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뛰었죠. 이 발소리를 들은 도둑들은 나그네의 지갑을 뺏으려다 말고
허겁지겁 도망쳐 버렸어요. 남학신 소리를 경찰이 달려오는 소리로 착각했던 거죠. 어르신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그네를 집에 데리고 와 등불을 켜고 미숫방을 내놓았어요. 그러고는 마주보며 웃었죠. 도둑을 골려주었다고 생각하니 자꾸 우스웠던 거예요.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드디어 등잔불의 기름이 다해서 그만 꺼져버린 거죠. 나그네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등에 기름을 넣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등유가 다 떨어져서. 할아버지는 미안한 듯 개미 소리만 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옳지. 저 동강이가 남았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머니가 초동강이를 가지러 가려 하자 나그네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어르신네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마침 전기 기사니 댁에 전등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동강이는 그대로 소중히 간직해 두세요.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튿날 전기 기사는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방마다 전등을 달아 대낮같이 밝게 해주었어요.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 깨끗한 집에서 밝고 훈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찬장에는 여전히 미숫방 뿐이었어요. 아참, 또 잊을 뻔했군요. 초동강이도 잘 간직해 두었죠. 이제 전등이 환히 밝혀졌는데 초 같은 걸 왜 간수해 두느냐고요? 글쎄요. 우리 한번 기다려 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미숫빵을 아끼느라 아주 조금씩밖에 먹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 빵을 더 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두 노인네는 점심을 먹으려고 찬장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찬장 안에는 빵 부스러기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야 할 판이었어요. 할멈, 빵 부스러기는 남겨뒀다가 저녁 때 먹읍시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새 두 마리가 문가에 날아와 앉았어요. 작고 노란 카나리아였죠. 새들은 배가 고픈지 힘없이 울어댔어요. 마음씨 착한 두 노인네는 마음이 아파 저녁거리로 남겨두었던 빵 부스러기를 주기로 했죠. 카나리아는 빵 부스러기를 보자마자 번개같이 먹어치웠어요. 그때 빵집 딸이 달려왔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카나리아를 보고 정신없이 뛰어온 모양이에요. 내 카나리아 여기 있었구나. 빵 부스러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운 카나리아는 그래도 배가 고픈지 여전히 슬프게 울었어요.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좀 더 달라는데요 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안한 듯 빵이 없다고 겨우 대답했어요. 소녀는 마음이 찡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카나리아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빵집 주인이 맛있게 구운 미숫빵을 잔뜩 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왔죠. 어르신네들, 제 딸 아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게 구운 빵을 항상 잡수시게 해드릴게요. 이거 받아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절하시면 딸이 너무 슬퍼할 거예요. 이제 착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죠.
모두들 두 노인네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 같이 지내고 싶어 했고 기쁜 일에는 마음껏 축하해 주었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네는 저녁 잔치를 열었어요. 아는 사람은 빠짐없이 모여들어 집이 비좁았죠. 모두들 하나같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어요. 양복점 주인은 은으로 테를 두른 멋진 양복을, 구두방 주인은 번쩍번쩍 빛나는 구두를, 과자집 주인은 파이와 케이크를, 목장 주인은 버터와 치즈를 가지고 왔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푸주간 주인은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순댓집 주인은 소시지와 햄을 들고 왔죠. 물론 이 이야기를 쓰는 저도 영광스럽게 초대를 받아 바이올린을 들고 갔어요. 집안은 아주 따뜻하고 전등이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식탁에 앉아 즐겁게 인사들을 나누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그때 할머니가 준비해 두었던 작은 초동강이를 들고 나왔어요. 촛불은 환하게 방 안을 비추었죠. 마지막으로 촛불을 켰던 거예요. 잠시 후 불은 다시 켜졌어요. 모두들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어린이들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죠. 어른들도 흥겨워 함께 노래를 불렀고 그날 밤은 모두들 들뜬 기분이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마음씨 착하고 의가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러워하며 늦게야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두더지와 땅속 탐험. 한별이는 잔디밭에서 놀다가 깜짝 놀랐어요. 땅을 뚫고 나온 작은 동물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다 한별이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한별이는 땅속에서 나온 작은 동물이 두더지라는 걸 알았어요. 두더지는 겁이 났는지 다시 고개를 쳐봤고 구멍 속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한별이는 도망치는 두더지의 꼬리를 잡았어요. 아이고, 이거 나! 두더지는 엉덩이를 세차게 흔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별이는 더욱 세게 두더지의 꼬리를 잡았어요. 이거 놓으라니까. 넌 누군데 내 꼬리를 잡고 괴롭히는 거야. 난 한별이야. 두더지야, 나랑 놀자. 내가 왜 너랑 놀아줘야 하냐고. 난 바쁘신 몸이야. 난 두더지 처음 봐. 그리고 말하는 두더지는 너무 신기하단 말이야. 뭐야? 내가 신기하다고? 너 정말 웃긴 나이로구나. 두더지는 다시 머리를 내밀고 말했어요. 좋아. 너 나와 함께 땅속 구경해 볼래? 땅속 구경시켜준다고? 좋아. 두더지는 한별이의 손을 잡고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이상하게도 한별이의 몸이 스르르 줄어들더니 두더지가 파놓은 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두더지 땅굴은 위로 아래로 꼬불꼬불했어요. 한참을 기어가니까 땅굴이 넓어지면서 불 켜진 작은 식당이 나왔어요. 식당에는 땅속을 오가는 두더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별이는 두더지 식당에서 번데기 밥을 먹었어요. 지렁이 밥이나 달팽이 밥은 징그러워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두더지와 한별이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위로 아래로 꼬불꼬불 한참 동안 갔더니
미끌미끌한 벽이 나왔어요. 한별이는 미끌미끌한 벽을 쓰다듬었어요. 두더지야, 이게 뭐지? 이상한 무늬도 있고 말이야. 눈이 나쁜 두더지는 벽을 더듬더니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서 도망쳐! 여기는 뱀불이야! 그곳은 커다란 뱀이 파놓은 굴이었어요. 미끌미끌한 벽은 벽이 아니라 커다란 뱀의 비늘이었어요. 뱀은 커다란 입을 떡 벌리고 혀를 날름거렸어요. 한별이와 두더지는 꼬불꼬불한 땅굴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한별이와 두더지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토끼 굴에 도착했어요. 굴 속에는 토끼 아줌마가 풀잎을 넣은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나, 손님이 오셨구나. 토끼 부인의 찻집에 잘 오셨어요. 토끼 아줌마는 나무로 만든 잔에 차를 따라 내왔어요. 뱀을 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제비 꽃잎차랍니다. 천천히 식혀드세요. 제비 꽃잎차를 다 마신 둘은 토끼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굴에서 나왔어요. 다시 위로 아래로 꼬불꼬불 행진을 했어요. 한별이는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두더지야, 너 지구가 어떤 모양인 줄 알아? 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학교에 다닌 적도 없단 말이야. 두더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두더지야,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야. 그래서 계속 아래로 땅을 파면 반대편 세상으로 갈 수 있어. 뭐? 정말이야? 그거 재밌겠는걸? 우리 정말 반대편 세상으로 가볼까? 그래, 좋아. 반대편 세상으로 가보자. 두더지는 곧장 아래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별이도 두 손으로 두더지가 파는 흙을 위로 퍼 올렸어요. 그런데 지구는 한별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땅을 파다가 쉬고 파다가 자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어요. 두더지도 한별이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머리 위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두더지야, 흙 사이로 햇빛이 보인다. 아무래도 반대편 세상으로 온 것 같아. 정말이야? 어서 나가자. 두더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흙을 파헤쳤어요. 마침내 두더지의 머리가 땅 위로 쑥 솟아 올랐어요. 이어서 한별이의 머리도 쑥 나왔어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야? 두더지와 한별이의 머리는 파란 잔디밭 위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땅 위에는 배에 자루가 달린 커다란 동물이 껑충껑충 뛰어다녔어요. 저기 무슨 동물이야? 괴물 아니야? 하지만 한별이는 책에서 본 동물이라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캥거루다, 캥거루. 우리가 진짜 지구 반대편 세상으로 나왔어. 한별이가 두더지와 함께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읽어주는 동화책 나무와 쇠. 아주 먼 옛날 먼 바다에 두 개의 섬이 이웃해 있었어요. 한 섬에는 사람들만 사는 사람 마을이, 다른 한 섬에는 나무들만 사는 나무 마을이 있었죠. 사람 마을과 나무 마을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나무들은 왜 그런지 몰라. 도통 말을 듣지 않으니 말이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무들을 헐뜯었어요. 사람들은 영 못 쓰겠어. 우리 가지를 마음대로 꺾어가고 열매도 마구 따먹으면서 손톱만큼도 고마워할 줄 모르잖아.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기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글쎄,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걸 만들었대. 느티나무가 호들갑을 떨었어요. 맞아, 쇠라는 걸 만들었다던데? 밤나무도 거들었죠. 그렇다면 우리 마을로 쇠를 가져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 대장인 사과나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채, 별 걱정을 다 하네. 버드나무, 느릅나무, 떡갈나무가 콧방귀를 뀌었죠. 사람들은 나무꾼을 나무 마을로 보냈어요. 이게 바로 그 무섭다는 쇠야. 지금 당장 가장 어리고 작은 나무를 내놔. 그것만 내놓으면 조용히 돌아가 주지. 나무꾼은 쇠를 보여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때 사과나무가 꾀를 내어 말했어요. 나무꾼 양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숲에서 하룻밤 쉬고 내일 가져가지 그러시오. 좋은 생각이군.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고. 사과나무는 급히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나무꾼을 물리칠 수 있어요. 밤송이를 떨어뜨려서 괴롭혀볼까? 긴 가지로 엉덩이를 때리는 건 어때요? 나무들은 요리조리 궁리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버드나무, 느릅나무, 떡갈나무는 호들갑 떠는 나무들이 못마땅했어요. 어린 나무만 주면 그냥 간다잖아. 우리가 나무꾼한테 그냥 뽑아가라고 할까? 그래, 그게 좋겠어. 셋은 나무꾼을 깨워 어린 나무를 당장 뽑아가라고 했죠. 나무꾼은 어린 나무로 도끼 자루를 만들어서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나무를 실컷 뺄 수 있겠군. 버드나무, 느릅나무, 떡갈나무는 뒤늦은 후회를 했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읽어주는 동화책 엄지 공주.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죠. 아, 나에게도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으면. 아주머니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한 요정이 아주머니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이 꽃을 잘 키워주세요. 그러면 아주머니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주머니는 요정이 건네준 꽃을 받아들었죠. 어머나, 참 예쁜 꽃이네. 고마워요, 요정님. 아주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꽃을 받아 창가에 놓았죠. 그리고 매일매일 꽃에 물을 주며 꽃이 활짝 피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꽃봉오리가 톡 하고 활짝 벌어졌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벌어진 꽃봉오리 속에 아주 작고 예쁜 소녀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꽃을 바라보던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죠. 동그랗게 뜬 눈으로 소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얼른 소녀를
손바닥으로 옮기며 말했죠. 작고 귀여운 아이로구나. 네가 엄지처럼 작으니 엄지공주라고 불러야겠어.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후 아주머니는 엄지공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엄지처럼 작고 귀여운 딸이 생겼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집에 살던 두꺼비가 우연히 엄지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신부감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되었네. 저희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두꺼비는 엄지공주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얘야, 오늘 우리 이웃집에 사는 엄지공주를 봤는데 너와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 오늘 밤에 가서 그 아이를 몰래 데려오는 건 어떻겠니? 좋아요. 저도 엄지공주를 본 적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아들 두꺼비는 엄지공주의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꽃 속에 잠들어 있는 엄지공주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연못 위 연잎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아들 두꺼비는 엄지공주가 잠에서 깬 걸 보고 엄지공주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일 나와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옷을 한번 입어보렴. 아들 두꺼비는 엄지공주에게 옷을 건넸어요. 엄지공주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아주머니가 나를 찾으실 텐데 어쩌면 좋지? 게다가 두꺼비와 결혼해야 한다고?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엄지공주는 놀란 마음에 연잎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본 물고기들은 엄지공주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얘들아, 우리가 엄지공주를 구해주자. 그래, 좋아. 엄지공주가 억지로 두꺼비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너무 불쌍해. 물고기들은 엄지공주를 구해주기로 마음먹고 연잎 줄기를 끊었어요. 엄지공주는 그렇게 연잎을 타고 연못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네가 엄지공주로구나. 네가 마음에 들어. 너를 내 색시로 삼아야겠어.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날아갔어요. 엄지공주는 풍뎅이의 집에서 한참 동안 슬픈 마음으로 지냈죠. 그러는 사이 풍뎅이는 점점 엄지공주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네가 귀찮아졌어, 엄지공주야. 그냥 멀리 떠나버리렴. 풍뎅이의 말을 들은 엄지공주는 풍뎅이의 집에서 나와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어요. 그러다 숲속에서 들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가엾기도 해라.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혼자서 떠돌아다니다니. 내가 돌봐줄 테니 우리 집으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니?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네 집으로 갔어요. 들쥐 아주머니는 참 친절한 분이었죠. 엄지공주를 제 딸처럼 아껴주었어요.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와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지공주야. 근처에 나이가 좀 많지만 아주 훌륭한 두더지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와 결혼해서 사는 게 어떠니? 너에게 정말 잘해주실 거야. 엄지공주는 나이 많은 두더지와 결혼하는 게 싫었지만 들쥐 아주머니의 말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엄지공주는 또다시 슬픔에 잠겼어요. 결혼할 날이 다가올수록 엄지공주는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때 제비 한 마리가 엄지공주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 얼른 도망쳐. 원하지도 않는데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는 건 옳지 않아. 제비는 들쥐 아주머니 집 근처를 날아다니면서 엄지공주를 자주 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지공주가 슬픈 얼굴로 지내는 걸 발견했던 거였어요. 고마워, 제비야. 나를 좀 도와줘. 네 말대로 두더지와 결혼하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죠. 남쪽 나라에 도착한 엄지공주는 꽃밭에 내렸어요. 엄지공주가 수많은 꽃 속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나라의 왕자랍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엄지공주라고 해요. 제비와 함께 이곳으로 왔고요. 엄지공주와 왕자는 곧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엄지공주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된 거죠. 둘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어요. 엄지공주와 왕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12띠 이야기. 아주 먼 옛날에 하느님이 병이 났대. 혼자 넓은 세상을 다스리려니 힘이 들었거든. 내가 아프니 세상이 엉망이로구나. 이 일을 어쩐다. 그때 신하들이 찾아와 말했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을 뽑아 폐하의 일을 돕게 하소서. 하느님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끄덕. 어서 그 일을 세상에 알리거라. 이른 새벽 소가 그 소식을 듣고는 좋아서 싱글벙글. 나처럼 부지런하고 힘센 동물은 없지.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향했어. 그때 쥐가 재빨리 소 등에 올라탔지. 소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벅저벅. 부지런히 떠난 덕분에 소가 제일 먼저 하늘문에 도착했어. 신나서 문턱을 넘으려는데 글쎄 쥐가 먼저 폴짝. 쥐가 일동이로구나. 화가 난 소가 펄쩍. 하늘문 앞이 다시 시끌시끌. 저리 가지 못해. 용맹한 내가 있는데 어딜 먼저 가려고. 먼저 온 토끼가 못 들어가게 호랑이가 으름장을 놓았지. 하는 수 없이 토끼는 호랑이 뒤에서 깡충깡충. 나보다 신비한 동물은 세상에 없을걸. 하늘나라로 가던 용이 혼자 중얼중얼. 아무렴요. 용보다 훌륭한 동물은 없죠. 언제 나타났는지 뱀이 알랑방귀를 살살. 뱀아, 나랑 같이 갈래? 용은 뱀을 매달고 하늘로 올라갔단다. 다른 외양간 친구들도 하늘나라로 향했어. 말이 앞장서고 양, 닭, 개가 뒤따랐지.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던 원숭이가 양의 등에 사뿐. 나도 같이 갈래. 여럿이 가느라 더 시끌벅적했단다. 그런데 누가 빠진 것 같지 않니? 맞아. 게으름뱅이 돼지가 쿨쿨 늦잠 자느라 혼자만 빠졌어.
다들 어디 간 거야? 뒤늦게 친구들을 쫓아간다고 허둥지둥.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들어온 순서대로 하느님 앞에 섰어.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와글와글. 저 중에서 누굴 뽑는단 말이냐? 하느님은 머리가 지끈지끈. 보다 못해 신하가 말했어. 한 해씩 돌아가면서 다스리게 하시죠? 옳거니 그게 좋겠구나. 쥐부터 돌아가며 한 해씩 다스리거라. 그렇게 하여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해에 동물을 따서 띠를 붙여주게 되었단다. 읽어주는 동화책 비누 공주. 옛날 어느 작은 나라에 못된 공주가 살았어요. 공주는 임금님의 외동딸인데다 얼굴도 예뻐서 임금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씨가 곱지 못해서 시녀와 백성들을 괴롭히곤 했어요. 내 방 청소를 누가 했지? 제가 했는데요.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떡해? 여봐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잘못했습니다, 공주님. 공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시녀든 백성이든 감옥에 보냈어요. 임금님은 공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공주의 못된 행동들을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아 마차가 서버렸어요. 누구냐? 누가 내 마차를 가로막는 거냐? 공주는 화가 나서 마부에게 소리를 질렀죠. 공주님, 어떤 노인이 길을 건너는 중입니다. 공주가 마차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빼서 보니까 등이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길을 건너는 중이었어요. 누가 감히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저 노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라. 뒤따라오던 병사들이 할머니를 붙잡으려는 순간에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쳤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병사들이 모두 넘어졌어요. 공주는 무서워서 마차 안으로 들어가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머리 위로 휘휘 돌리면서 말했죠. 나는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씨가 아주 못됐구나. 앞으로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비누로 살거라. 공주는 몸이 갑자기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는 마차 옆을 지나가며 공주를 힐끗 쳐다봤어요. 공주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너는 앞으로 비누공주로 살 것이다. 움직일 수도 없고 음식은 먹을 수도 없단다. 비가 오면 내 몸이 녹아내릴 것이야. 하지만 네 거품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 넌 네 자신을 희생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을 게야.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공주는 겁이 나서 마부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돌아가자. 아바마마에게 돌아가자. 공주는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임금님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궁에 돌아와 임금님을 본 순간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공주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임금님은 아름다운 비누 조각으로 변해버린 공주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병사들은 임금님에게 마녀의 저주에 대해 설명했죠. 뭐라고? 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고? 안 된다. 우리 공주를 녹게 해선 안 된다. 임금님은 공주가 물에 젖기라도 할까봐 나라의 보물을 숨겨두는 비밀 창고에 두기로 했어요. 임금님은 날마다 비밀 창고에 공주를 보러 왔어요. 비누로 변해버린 귀한 딸의 모습에 임금님은 크게 상심했어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임금님은 드디어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비누로 변한 공주님을 잊고 말았죠. 어느 날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는 창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날 좀 꺼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창고지기는 호기심이 생겨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날 좀 꺼내주세요.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창고지기는 소리를 따라가다가 창고 깊숙한 곳에 놓여있는 비누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예쁜 여자아이 모양의 비누는 창고지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창고지기님, 저를 밖에 내보내주세요. 비누가 말을 하네. 곤란해. 말을 하는 귀한 비누를 밖에 내보내면 임금님한테 큰 벌을 받게 돼. 창고지기님, 저는 보물이 아니에요. 마녀의 저주를 받은 공주랍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 갇혀 있었더니 답답해서 못 참겠어요. 제발 바깥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창고지기는 비누공주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문득 비누공주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밤에 몰래 비누공주를 마차에 싣고 나와서 깊은 숲속에 내려놓았어요. 공주님,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공주님을 해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지만 창고지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누공주는 밖으로 나와서 기쁘기는 했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또다시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비누공주는 숲속을 지나가는 여행자 2명을 보았어요. 아빠, 저기 여자 모양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비누로 만든 조각상이네. 비누공주는 말없이 자신을 만지는 2사람을 지켜보았어요. 불쌍하게도 아이는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도는 중이었어요. 그때 마침 우르릉 천둥 소리가 나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누공주가 비를 맞자 몸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했어요. 비누공주는 아이의 병을 치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비누가 말을 하네? 2사람은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제 몸의 거품을 아이의 몸에 바르세요. 그러면 아이의 병이 나을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하늘이 자신의 아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몸에서 딱지가 떨어지고 뽀얀 새살이 돋아났어요. 아빠, 내 병이 나았어요. 그렇구나. 이 비누 조각상은 하늘이 보낸 선물이구나.
비누거품이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나자 전국 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피부병 환자, 허리 아픈 환자, 머리 아픈 환자, 배가 아픈 환자, 다리가 불편한 환자. 아픈 곳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비누거품을 바르고 병이 나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비누공주의 몸에 계속 물을 붓고 비비는 통에 비누공주의 몸은 점점 녹아서 사라져 갔어요. 나중에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비누공주는 불쌍한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어요. 비누공주가 치료한 사람은 전국에 1,000명이 넘었어요. 비누공주 덕분에 건강해진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어요. 비누공주는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사라졌어요. 비누공주의 몸은 없어졌지만 비누공주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간 비누공주는 아픈 사람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비누공주가 살았던 나라의 백성들은 몸이 아프면 비누로 목욕하며 천사가 오기를 기다린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물의 요정과 아이. 어느 마을에 작은 아이가 살았어요. 비가 와서 물이 많아졌네. 아이는 신이 나 냇가에 뛰어들었어요. 잠자던 물의 요정이 그 소리에 놀라 깼어요. 누가 내 잠을 깨운 거야? 혼내줘야겠다. 물의 요정은 아이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귀여운 얼굴을 보자 마음이 스르르 풀렸죠. 나랑 같이 살자. 물의 요정은 성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집에 갈래요. 아이가 울자 물의 요정은 당황했죠. 여기는 맛있는 게 아주 많아. 안 먹을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럼 장난감 줄까? 물의 요정은 멋진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싫어요. 집에 돌아갈래요. 그럼 이 성에 있는 보석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 나랑 같이 살자. 응? 물의 요정이 아이를 달랬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집에 보내줘요. 집에 뭐가 있기에 넌 자꾸 가겠다고만 하니.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 말에 물의 요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물의 요정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읽어주는 동화책 피노키오의 모험.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솜씨 좋은 목수예요. 할아버지는 가족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로 남자의 인형을 만들었어요. 네 이름을 비노키오라고 하자꾸나. 네가 진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니?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지그시 바라보았죠. 그날 밤 할아버지 집에 푸른 요정이 찾아왔어요. 피노키오야, 착한 일을 하면 그땐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푸른 요정이 요술막대로 피노키오를 톡톡 두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피노키오가 사람처럼 움직이며 말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페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 피노키오의 인사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푸른 요정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구나. 할아버지는 무척 기뻤답니다. 할아버지는 옷을 팔아 책을 사서 피노키오를 학교에 보냈어요. 피노키오야, 한눈 팔지 말고 곧장 학교에 가거라.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집을 나서자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말았죠. 와, 재밌겠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가 준 책을 팔아 인형극을 보고 말았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인형들을 보자 피노키오도 함께 춤추고 싶어졌어요. 나도 무대에 서고 싶어. 피노키오는 극단을 따라다니며 무대에 섰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노키오는 점점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죠. 피노키오는 극단 단장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금화 5잎을 받아 극단을 나왔답니다. 피노키오는 그 돈으로 다시 책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우와 고양이가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말을 걸어왔죠. 너 장난감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니? 장난감 나라요? 거길 어떻게 가는데요? 금화 5입만 줘. 그럼 장난감 나라로 가는 표를 줄게. 피노키오는 호기심에 그만 돈을 건네고 말았답니다. 장난감 나라는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여기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어른이 없네. 아이, 신난다. 피노키오는 집 생각은 까맣게 잊고 다시 즐겁게 놀았죠. 그러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내 귀가 당나귀 귀가 되었어. 사실 장난감 나라는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바로 그때 푸른 요정이 피노키오 앞에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왜 네가 이런 곳에 있니?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우와 고양이가 억지로 여기에 데려왔다고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길어졌어요. 거짓말을 했구나, 피노키오. 잘못됐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요정은 피노키오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널 찾으러 바다에 가셨어. 그러다가 그만 고래에게 잡아먹혔지. 피노키오는 푸른 요정의 말을 듣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마침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피노키오야,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불을 피웠어요. 그러자 연기가 나기 시작했죠. 결국 고래는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토해내고 말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노키오는 모래사장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노키오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꼭 안아주었죠. 그때 푸른 요정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피노키오, 네가 정말 착한 일을 했구나. 푸른 요정이 요술 막대로 톡톡 치자 피노키오가 다시 깨어났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읽어주는 동화책 목숨을 구한 배려. 해가 쨍쨍 뜨거운 여름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와 두 아들은 즐거워요. 날마다 호수에서 낚시를 했거든요. 어느덧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바람도 쌩쌩 불었어요. 영차, 영차. 아버지는 배를 무트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만 우지끈.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구멍을 한참 보다가 생각했어요. 내년 봄에 고치자. 그러고는 나무에 배를 묶어 두었어요. 다시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는 일꾼에게 부탁했어요. 배를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일꾼은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배가 다 칠해졌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버지, 새 배 같아요. 지금 빨리 타볼래요. 조심해서 타야 한다.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아이들은 힘껏 노를 저었어요. 배는 호수 한가운데 둥둥 떠다녔죠. 얘들아, 조금만 놀다 오렴. 아버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차, 배에 구멍이 났었지? 아버지는 허겁지겁 호수로 달려갔어요. 영차, 영차. 아이들은 배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무사했구나. 아버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죠. 아버지는 배 밑바닥을 살펴보았어요. 구멍은 잘 막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읽어주는 동화책 목욕탕의 상어. 개구쟁이 연우는 목욕을 싫어해요. 연우야, 목욕해야지. 냄새난다. 싫어. 목욕은 싫어. 엄마가 욕실에 들어가라고 잔소리를 해도 연우는 땀 냄새를 풍기며 요리조리 도망치곤 해요. 보다 못한 아빠가 연우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랑 같이 대중목욕탕에 가서 놀까? 응? 대중 목욕탕? 그래. 지난번에 아빠랑 대중탕에 가서 신나게 놀았잖아. 연우는 집에서 하는 목욕은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목욕하는 대중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해요. 대중 목욕탕은 집에 있는 욕실보다 훨씬 넓고 커다란 욕탕에서 물장난도 치고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응, 좋아. 나 아빠랑 목욕탕 갈래. 대중 목욕탕 가서 놀래. 연우는 아빠의 손을 잡고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 입구에는 상어탕이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상어탕이래. 아빠, 왜 상어탕이야? 글쎄다. 혹시 상어가 나오는 목욕탕 아닐까? 헤이, 목욕탕에 무슨 상어가 있어. 상어는 바다에 살잖아. 연우는 아빠의 바보 같은 말에 깔깔 웃으며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벽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아빠가 커다란 목소리로 안내문을 읽어주었어요. 상어탕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욕탕에는 상어가 자주 나타나므로 어린 손님은 욕조 안에서 풍덩거리며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상어는 시끄럽게 물장난을 하는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만일 상어가 나타나면 눈을 감고 10가지 세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상어에게 잡아먹혀도 우리 목욕탕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어탕 주인. 연우는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와, 뭐 이런 이상한 목욕탕이 있어. 연우는 코웃음을 치고 냉탕에 들어갔어요. 냉탕 욕조는 매우 컸지만 어른들이 별로 없어서 놀기에 좋았어요. 아빠는 때를 밀자며 연우를 불렀지만 연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냉탕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어요. 어찌나 심하게 장난을 쳤던지 찬물이 목욕하는 어른들에게까지 튀어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연우야, 아저씨들한테 찬물 주니까 얌전히 있어. 아빠가 연우에게 주의를 줬지만 연우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던 연우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욕조 가장자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발 아래로 바닥은 한없이 깊었어요.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연우는 자신이 바다처럼 엄청나게 넓은 욕조 속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위에는 출렁이는 물밖에 보이지 않고 아빠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던 아저씨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에는 높은 천장이 까마득히 보였어요. 여기가 목욕탕은 목욕탕인데 연우의 몸이 벌레처럼 한없이 작아진 걸까요? 연우는 더럭 겁이 났어요.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시커먼 물체가 연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삼각형의 지느러미. 상어가 나타났다. 상어다. 연우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삼각형 지느러미는 점점 연우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때 연우의 눈앞에 조그만 섬이 나타났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작은 섬에는 알록달록 무당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그 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면서 대답했어요. 안 돼. 여기는 너무 좁아서 네가 올라올 자리가 없단다. 할머니, 그럼 전 어떡해요? 상어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할머니는 다시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었어요. 걱정 말아라. 내가 상어를 쫓는 주문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따라하렴. 연우는 너무 무서웠지만 무당 할머니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무당 할머니는 상어를 쫓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귀여운. 에이, 이게 뭐예요, 할머니? 무당 할머니의 엉터리 주문을 따라하는 동안 상어가 연우의 엉덩이 근처까지 쫓아왔어요. 상어다! 연우는 온 힘을 다해 헤엄을 쳤지만 상어의 지느러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연우가 뒤를 돌아보자
상어의 엄청나게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들이 보였어요. 연우는 그때 목욕탕 안내문에 적혀 있던 주인 아저씨의 충고가 생각났어요. 만일 상어가 나타나면 눈을 감고 10가지 세어보세요. 연우는 눈을 질끈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우는 눈을 살짝 떠봤어요. 상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화난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연우야, 너 목욕 안 할 거야? 얼른 나와. 연우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넓고 깊었던 욕조는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빠! 연우는 아빠가 너무 반가워서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이 녀석, 아빠한테 혼날까 봐 이러는 거야? 아빠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떼수건을 들었어요. 어서 뒤돌아. 떼 좀 밀자. 아빠는 떼수건으로 연우의 등을 박박 밀었어요. 연우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도 무서운 상어보다는 아빠가 훨씬 좋거든요. 읽어주는 동화책 제주 많은 오형제.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행복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매일 저녁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천일이 되는 날 부부의 꿈속에 삼신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삼신할머니는 아이를 갖게 해주고 아이를 보호해 준다는 신이에요. 날이 밝거든 커다란 단지를 구해 그 안에 산삼을 넣고 두 사람의 오줌을 받아 땅속에 10달간 묻어두어라. 잠을 깬 부부의 손에는 산삼이 있었어요. 부부는 날이 밝자 삼신할머니의 말대로 했어요. 세월이 흘러 10달이 지났죠. 어느 날 땅에 묻어둔 단지 안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부부는 단지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건강한 사내아이가 있었어요.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큰 손동이라고 짓고 잘 키웠어요. 큰 손동이는 어릴 적부터 힘이 세서 천장에 붙어 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온종일 걸릴 밭일도 단숨에 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손동이는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졌어요. 세상을 돌아보고 많은 걸 배워오겠습니다. 큰 손동이는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산 위에 나무 하나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여긴 큰 손동이가 다가가 보니 거기에는 어떤 사내아이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 콧김이 어찌나 센지 앞에 있던 나무가 숨을 들이쉬면 눕고 내쉬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큰 손동이는 자던 아이를 깨우고 물었죠. 나는 힘이 센 큰 손동이야. 넌 누구니? 나는 곧발음이 센 콧김동이인데 세상 구경 중이야. 두 아이는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하고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앞에
큰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물줄기는 어디서 생긴 거야? 근처에 있는 강도 안 보이는데? 저기! 콧 김동이가 가리킨 곳에 한 사내아이가 오줌을 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줌을 얼마나 많이 누는지 오줌 줄기가 마치 폭포 같았죠. 두 아이는 오줌을 누는 아이 옆으로 다가갔어요. 나는 큰 손동이, 이 아이는 콧 김동이야. 넌 누구니? 나는 오줌을 엄청나게 많이 누는 오줌동이야. 셋은 친구가 되어 함께 길을 떠났어요. 세 친구는 길을 가다가 앞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옷고름에 커다란 배를 달아 끌고 가는 걸 보았죠. 우리는 큰 손동이, 콧 김동이, 오줌동이야. 넌 누구니? 난 큰 배를 끌고 다니는 배돌동이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지. 내 아이는 금세 친해져 함께 길을 갔어요. 또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땅이 울리며 쿵쿵 하는 소리가 났죠. 내 친구가 소리 나는 곳을 향해 가니 거기에는 어떤 남자아이가 무쇠로 만든 신을 신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큰 손동이, 콧김동이, 오줌동이, 배돌동이라고 해. 넌 누구니? 나는 무쇠신을 신는 무쇠동이야. 세상 구경 중이지. 서로 마음이 통한 다섯 아이는 의형제를 맺고 함께 세상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산을 넘던 오형제는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고 갈 집을 찾았죠. 마침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살던 할머니는 다섯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먹는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할머니는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들은 다섯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내기를 해서 이기지 못하면 모두 잡아먹겠다. 오형제와 호랑이들은 동이 들 때까지 누가 나무를 많이 베나 내기했죠. 호랑이들은 힘겹게 나무를 베어 많은 나무를 쌓았어요. 오형제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잠을 잤죠. 그러다 동이 틀 무렵 일어난 큰 손동이가 순식간에 나무들을 뿌리채 뽑아 호랑이들보다 더 많이 쌓았어요. 나무배기에서 진 호랑이들은 둑쌓기 내기를 하자고 했죠. 호랑이들은 강 위에서 뚝을 쌓고 오형제는 강 아래에서 뚝을 쌓기로 했어요. 호랑이들이 쌓은 뚝을 무너뜨려 넘친 물이 오형제가 쌓은 뚝을 넘으면 호랑이들이 이기는 내기였죠. 그러나 큰 손동이가 빠르게 뚝을 쌓아 뚝 쌓기 내기도 오형제가 이겼어요. 화가 난 호랑이들은 커다란 나무를 오형제를 향해 던지며 말했죠. 우리가 던진 나무를 너희 오형제가 받아서 쌓는 거야? 좋아, 얼마든지 던지라고. 큰 손동이는 호랑이들이 던진 큰 나무를 한 그루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 높게 쌓았죠. 다른 형제들도 옆에서 큰 손동이를 거들어 나무를 아주 높게 쌓았어요. 그렇게 한참 지나자 호랑이들은 힘이 빠져 더 이상 나무를 던질 수 없게 되었죠. 화가 난 호랑이들은 오형제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불을 붙였어요. 그때 오줌동이가 불길을 향해 오줌을 누웠죠. 그런데 오줌의 양이 너무 많아 큰 강이 돼버렸어요. 아래에 있던 호랑이들은 오줌에 빠져 허우적댔죠. 배돌동이가 얼른 끌고 다니던 배를 띄우자
오형제는 안전하게 배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들은 오형제가 탄 배를 잡으려고 헤엄쳐 왔죠. 그때 콧김동이가 재빠르게 콧김을 불자 강한 바람에 오줌이 금세 얼어버려 호랑이들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쇠동이가 얼어붙은 강 위를 돌아다니며 무쇠신으로 못된 호랑이들을 모두 물리쳤죠. 오형제는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낸 뒤 더욱 우정이 두터워졌어요. 오형제는 다시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광귀쟁이들의 대결. 옛날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마을에 김씨와 최씨라고 방귀를 아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어요. 이들은 방귀를 어찌나 크고 세게 잘 뀌는지 방귀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싫어했어요. 서로 자기가 방귀를 잘 뀐다며 늘 싸움만 했죠. 내가 방귀를 뀌면 말이지. 나무가 흔들리고 길 가던 사람이 쓰러진다네. 이래도 자네가 나보다 방귀를 잘 뀌는가? 김씨가 말했어요. 이 말에 최씨가 콧방귀를 뀌었죠. 흥!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방귀를 뀌면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고. 그리고 길 가던 사람을 담장 너머로 날릴 수도 있어. 이렇게 김씨와 최씨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으르렁거렸어요. 화가 난 두 사람은 결국 누가 방귀를 잘 뀌는지 내기를 했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 방귀가 더 센지 겨뤄보자고. 이번 참에 자네 콧대를 내가 꺾어주지.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김씨와 최씨 중에 누가 방귀를 더 세게 뀌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김씨가 방귀를 뀌기로 했어요. 앞으로 나선 김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리고 온몸의 기를 항문에 모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죠. 김씨가 방귀를 뀌자 사과나무가 흔들리더니 나무에 달린 사과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으며 모두 손뼉을 쳤어요. 정말 대단해. 아유, 김씨 방귀가 최고야. 김씨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자 이번에는 최씨가 거만하게 앞으로 나왔어요. 최씨가 두 팔을 벌렸다가 기도를 하듯 두 손을 앞으로 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최씨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최씨는 마치 태권도에서 기합을 넣듯 크게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그 방귀가 얼마나 세던지 김씨네 지붕이 견디지 못하고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벗겨진 자신의 집을 보자 김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죠. 감히 내 집을? 맛 좀 봐라. 이번에는 최 씨의 집 앞에 묶어놓은 황소가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 씨와 최 씨는 정신없이 방귀를 뀌어댔죠. 두 사람이 계속 방귀를 뀌자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소, 닭, 돼지가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절구통에 숨어있던 토끼도 하늘로 날아갔죠. 사방이 난리가 났는데도 김씨와 최씨는 방귀를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아우, 방귀쟁이들아! 아우, 그만 좀 해. 냄새 나서 못 살겠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 모두 도망갔어요. 이웃도 떠나고 살림살이도 모두 날아가고 들판의 곡식도 다 쓰러졌죠. 그런데도 김씨와 최씨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방귀를 뀌었답니다.